얼마 전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토론을 주재하며 과학기술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회의에서는 R&D 예산 편성부터 연구 생태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제가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장준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한 나라, 또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되게 망했습니다. 온갖 가지 영역들의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가진 건 특별히 없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중에서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결국 우리가 미래의 투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논 팔아 밥 팔아 배고프고 헐벗었지만 자식들 공부를 시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저는 국가도 역시 공부를 해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고 토론까지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례적이죠. 왜 이렇게까지 나선 건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저희도 자문위원을 일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전임 대통령도 자문회의를 직접 주재하신 적은 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에 바로 저 자문회의를 주재를 하셨고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어떤 각본이나 시나리오 없이 자유토론을 통해서 자문위원들한테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도 말씀 나오셨다시피 과학기술을 대통령께 본인께서 직접 국가 흥망의 열쇠라고 인식을 하시고 네. 적극적으로 국가적 관심과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촉구함으로써 연구 현장과 또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정부 부처 모든 연구의 주체들이 역동성 있게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나라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그것이 또 나아가서 우리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자문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나라는 가진 게 없고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수한 두뇌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전적인 투자와 신뢰, 그다음에 국민적인 염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AI고요. 네. 뿐만 아니라 연구 생태계 개선, 기술 주권 확보, 다양한 맞습니다. 의제들이 논의가 됐는데 네. 어떤 의제들이 핵심이었습니까? 네, 그중에서 10가지 정도의 주요 의제가 다 다뤄졌는데요. 네. 그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하게 다뤄진 게 바로 AI입니다. 예. 대통령께서 AI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골든 타임이 한 2, 3년밖에 안 남았다 하고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여기 인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AI 미래 수석님이나 장관님도 전부 AI 전문가로 발탁을 하셨습니다. 특히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음에도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AI 부분이 100% 이상, 즉 2배 이상 전년에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한 30여 년간 출연연의 어떤 연구의 자율성을 옥죄고 있던 PBS 제도 개선안이라든가 네.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잘 해야 될 연구 생태계 복원. 아시다시피 한 2년 전에 정부의 국가 R&D 예산의 급격한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연구 생태계가 약간 파괴가 됐고 네. 또 우수한 인재가 연구 현장에서 이탈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구 생태계 복원 측면, 그다음에 특히 또 다뤘던 것이 연구자의 처우 개선. 예. 예, 어떻게 하면 결국은 연구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연구에 대한 동력을 잘 제공을 해가지고 활발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가 창출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우선 AI부터 한번 살펴보죠. 특히 AI 분야에서는 독자 개발을 두고 의견이 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고유의 AI를 개발하는 편이 낫느냐, 아니면은 외국의 오픈 AI와 협력을 하는 게 낫느냐, 이걸 두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맞습니다. 각각 어떤 의견이고 또 네. 어떤 의견이신지.
그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AI 분야였습니다. 예산도 2배 이상 늘어났겠지만 또 하나가 결국은 우리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AI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저변에 들어가서 모든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촉진하고 결국은 굉장히 세계적인 기술 성과를 낳게 만드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매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것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뒤처진 상태에서 네. 우리만의 독자적인 AI를 개발할 것인가. 거기에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막대한 인력이 들어가고 그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른 시간 내에 좁혀야 되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결국은 세계적인 기술 패권 시대에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AI 기술을 가져야만 한다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고요.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데 있었고 기술 주권을 독립하는 실현하는 길이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신중론적인 입장에서는 그 이미 선진국과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인력과 자본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그 지금과 같은 그 잘 아시겠지만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그러한 그러니까 고성능의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들어가는 자본의 그러니까 인풋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신중론이 많았습니다. 네. 두 쪽 의견 다 받아들임하고 경청할 만한 것이고요. 예. 앵커 의원님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어떤 주권 그 국내 AI를 개발해야 된다 아니면 글로벌 AI 따라가야 된다 하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일반 AGI, 그러니까 일반형 생성형 AI, 그다음에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그 기본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각 산업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러한 모델과 데이터들의 그러니까 정밀한 튜닝을 통해서 거기에 접목시키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독자적인 AI를 개발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미 제약 분야나 신약 개발하는 제약 분야나 화학 분야 같이 AI가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서 빠른 속도로 산업하고 접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지금 AI 개발을 해도 계속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이미 AI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에서는 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오픈 AI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네. 그쪽 분야의 산업을 빠른 속도로 촉진시키는 그런 이분법적 투트랙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영역은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네. 가는 이런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좋겠다라고 네. 가닥을 잡으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PBS 제도 폐지 얘기도 나왔는데 네. 이게 과학기술계 수건이었다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도대체 이게 뭐고 예. 왜 폐지가 필요한 건가요? 예, PBS라는 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예. 영어로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 해서 그거 약자를 따서 PBS라고 합니다. 예. PBS라는 것은 약 96년에 도입이 돼가지고요. 한 30년 동안 저희가 국내 R&D 생태계를 지배를 했었는데요. 특히 PBS 시스템이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출연연에 해당됩니다. 네. 결국 대학에서는 기초연구를 쪽을 하고 그다음에 인재양성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네. 교수님들이 어떤 개인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가지고 제안서를 써가지고 거기서 채택이 될 경우에는 과제를 받아서 연구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인데요. 이게 재원은 한정이 되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모이고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10대 1, 20대 1이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속출하는데요. 이 PBS 시스템이 특히 많은 폐해를 갖고 왔던 게 바로 출연연입니다. 출연연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출연금을 제공해서 국가적인 임무라든가 사회적 난제라든가 아니면 기후와 탄소 중립과 같은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을 바로 출연연이라는 데서 담당을 하는데요. 네. 뭐 앵커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업은 뭐 돈이 되는 연구에 대해서는 사업화 연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네. 대학은 아무래도 기초 연구, 그다음에 수월성 연구 이런 쪽에 굉장히 특화돼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 도상국의 시절에는 출연연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선진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서 국내에 그 기업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어떤 그런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저희 핸드폰의 원천 기술이었던 CDM이라든가요.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의 신화를 최초로 만들었던 DM 개발 같은 것들이 바로 출연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PBS 시스템이 30년 동안 연구 현장을 향폐하게 만들었다는 이유가 바로 출연연은 그와 같은 거대 기술, 그다음에 국가가 필요한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임무 중심형으로 진행이 돼야 저희는 출연연의 원래 기능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BS라는 것은 경쟁형으로 과제를 따오는 거기 때문에 출연연 연구자들이 전부 그 과제를 수주하는데 매몰될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그렇죠. 매몰되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연구 과제, 눈에 보이는 성과, 그다음에 할 만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선진국에서 성공한 것들을 따라 연구하는 그런 연구가 팽배했습니다. 특히 네. 이것이 중요한 게 출연연구소의 연구원의 인건비를 본인이 가져오는 그 연구 과제에서 일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를 등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는 출연연구소가 한 서너 개의 임무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매달아서 국가의 어떤 미션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누리호를 쏘아 올렸듯이 그런 임무를 해야 되는데 1000명이 전부 각자 연구로 파편화됐던 것이 그 PBS 30년이 가져온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현장에서는 그것을 빨리 좀 폐지해서 출연연 본래의 임무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서 네. 자문회의에서도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대통령께 한 적이 있고요. 또 그 일선 현장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폐지만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30년 동안 저희 그 연구계를 지배해왔던 주요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한 2, 3년 시차를 두고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정교한 대책들이 잘 따라줘야 모처럼 들어오는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제도 개편 그리고 후속 대책 또 뿐만 아니라 연구자 관리 그리고 인재 양성에 대한 논의도 깊게 다뤄졌습니다.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위축된 연구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개인 기초 연구 과제 수를 예산 삭감 전보다 많은 15,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폐지되었던 풀뿌리 기본 연구 과제를 2,700여 개로 다시 복원하여 연구 주제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과학기술 인재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우수 이공계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전략기술 중심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재 유치 프로젝트 브레인2 코리아를 통해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겠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역량 있는 연구자, 과학자를 파격적인 혜택으로 붙잡아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가요? 예, 그 인센티브에는 크게 보면은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기 진작과 같은 비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이번에 논의된 것에서는요. 재정적인 인센티브로는 과거에는 뭐 그 해외 유치 과학자나 아니면은 국가적으로 성과를 낸 과학자에게는 뭐 주택을 주거나 뭐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농담입니다만은 강남에 주택을 한 채 주겠다 그러면은 엄청난 그 반향을 불러일으키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공정한 사회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저희가 연구 현장에서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특허, 그다음에 그런 지식적 재산이 도출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논의했던 것 중에서도 연구자의 그 연구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인이 과연 무엇이냐.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연구자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재정적 인센티브로 하나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를 1년에 10억 정도 연구비 위주로 3년 정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을 경우에 네.
그 연구자가 밤잠을 안 주면서 연구에 몰두를 해서 자기가 개발하려고 하는 당초 목표를 1년 만에 만약에 달성했다. 그러면은 총 1년에 10억씩 30억인데 15억만 연구비가 들고 나머지 20억은 남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되고요. 근데 그중에 그걸 전부 다 그 연구자한테 돌려줄 수는 없지만 그중에 일부분을 연구자에게 돌려줘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연구자에게 굉장히 큰 어떤 그 연구 동인 몰두하는 동기를 부여하자. 근데 그 점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아주셨고요. 예,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옆에 있는 기재부 장관님한테도 우리가 이번 내년 예산에 이미 좀 반영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경직된 연구 관리 시스템에서 특히 예산 관리하는 기재부에서 나온 반응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또 하나 또 논의됐던 것이 저희가 이제 그 대학이나 그 출연전에서 개발 기술을 이제 기업체에다가 기술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로열티라는 기술 이전 사례금을 받게 됩니다. 예. 그것이 저희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15년 전인가 하더라도 전액 비과세가 됐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소득세로 잡혀가지고 40% 이상의 가세를 받게 되니까요. 그래요. 예, 아무래도 전에보다는 한 반 정도로 떨어진 그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례도 굉장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됐고 아마 이런 모든 그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아마 정부에서 아마 제가 한 예로 들었지만 파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연구자의 어떤 그 인센티브와 아울러서 연구자 처우 개선, 네. 예, 이것이 바로 좀 인재 유치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비경제적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그렇게 제공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딥테크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좀 활성화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대학이나 아니면 수련연구소에 있는 기술 개발을 하신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그분들한테 자유로운 어떤 창업가 정신을 좀 불어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본인이 자기 기술 가지고 창업을 하고 나서 실패를 하는 것이 바로 벤처 아닙니까? 네. 그러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연구에 마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용의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하나의 또 인센티브로 제공됐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무래도 그 과학기술은 그 국민과 국가의 관심을 먹고 사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우리 그 정부 부처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이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예. 굉장히 큰 처우 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혜택을 통해 국내 인재도 붙잡고 해외 인재도 유치하고 뿐만 아닙니다. R&D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R&D일 텐데 불행하게도 이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나 약간의 뭐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예산으로 이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아요. 아마 올해 편성된 예산, R&D 예산액이 약 35조 3천억 그 정도로 거의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게 될 텐데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돈 쓴 효과 나게 잘 써야겠죠. 네.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이 예산을 연구개발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데까지 상당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기획 단계부터 제가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PM 중심의 강력한 연구 임무 중심의 연구를 좀 기획을 해서요. 가감하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연구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그것이 성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자의 어떤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생도 모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으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목표 대비 실적이 얼마였냐, 논문을 몇 개 썼느냐, 특허를 몇 개 냈느냐 이와 같은 단순한 수치 비교에 의해서 그 연구자의 어떤 역량을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앞으로 우리는 퍼스트 무버로서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대한민국 R&D계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따라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고 그 연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패자로 낙인 찍을 것이 아니라 네. 최초의 도전자로서 굉장히 실패는 했지만 그 실패에 대한 가치는 있다.
이런 것을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는 이 개발된 기술이 실험실에서만 사장화되지 않도록 네.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활발하게 사회에 공급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과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준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원장님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